25화 줄거리. 다음날 우수와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미시킨 공작에게 이폴리트가 찾아와 아글라야와 나스타샤와의 면담이 예정되었음을 알게 된다. 공작은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오후에 갑자기 나타난 아글라야와 함께 나스타샤를 찾아간다. 두 여인은 날선 대립을 하며 극단에까지 치닫게 되고 마침내 아글라야는 집을 뛰쳐나가고 나스타샤는 이어 로고진도 내쫓는다. 앞의 장에 서술한 사건이 있은 후 2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의 등장인물들의 처지는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다. 따라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다음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필자 자신이 사건의 설명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이런 변명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은 독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변명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독자적 의견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서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신뢰를 들어가며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호의적인 독자는 그 곤란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신뢰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2주일 후, 그러니까 그 2주일 동안의 이 소설의 주인공들에 관한 이야기, 특히 이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은 이상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일화가 되어 레베제프, 푸치스인, 다리아 알렉세예브나, 예판친 등의 별장과 이웃한 모든 거리, 다시 말해서 파블로프스크시 전체는 물론 그 교외에까지 차례로 퍼져나갔다. 파블로프스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원주민들도 피서객들도 악대의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만들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느 공작 하나가 명예 있는 유명한 집에 추태를 부린 끝에 이미 약혼까지 한 바 있는 그 집 아가씨를 버리고 이름난 바람둥이 여자한테 반해서 맺어오던 모든 교우관계를 파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힐책과 붕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의 이 파블로프스크에서 공공연히 공중 앞에서 자기를 쳐다보라는 듯이 머리를 들고 그 추잡한 계집과 결혼식을 올리려 하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추문이 곁들여지고 덕망 있고 숭고한 사람들까지 얽혀져서 환상적이고 수수께끼같이 느껴질 뿐더러 한편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의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엉터리 같은 험구 같은 것도 모두 그럴듯하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정교하고 재치가 있는 동시에 그럴듯한 해석을 붙인 이야기는 소수의 진지한 비평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 소수의 비평가들이란 비교적 이성이 발달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어느 사회에서나 제일 먼저 새로운 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서두를 뿐더러 그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만족하는 법이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청년은 명문 출신의 돈 많은 공작인데다 바보스럽긴 하지만 투르게네프에 의해 전형화된 허무주의에 빠진 자유주의자이며 러시아 말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나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예판진 장군댁 딸한테 반해서 마침내 그녀의 신랑 후보자 자격으로 그 집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언젠가 신문에 난 프랑스 신학생의 에피소드와 흡사했다. 이 신학생은 고의적으로 성직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채용을 탄원하여 국궁배례, 서약 등의 모든 의식과 절차를 밟고 나서는 바로 그 이튿날 주교에게 공개장을 보내 자기는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민중을 기만하여 아무 대가도 없이 민중한테 얹혀 산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받은 성직을 포기하겠다는 편지를 몇몇 자유주의적 신문에 게재했던 것이다.
공작은 이 무신론자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랑을 했던 것이다. 그는 여자 집에서 야외가 있기를 고의로 기다렸을 거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그 야외에서 그는 많은 사회 명사들에게 소개되었다. 그것은 다만 손님들 앞에서 자기의 사상을 큰 소리로 피력하고 존경할 만한 명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기의 약혼녀를 공공연히 모욕함으로써 혼담을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기를 끌어내려는 그 집 하인들에게 반항하다가 값진 중국제 꽃병까지 깨뜨려 버렸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에다 현대적 기질의 특징이라는 주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익사를 덧붙였다. 이 얼간이 같은 공작은 실제로 자기의 약혼녀인 장군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으나 그가 이 혼담을 거절한 것은 오직 허무주의에서 나온 소행으로 이번과 같은 주문을 퍼뜨리려는 의식적인 행동에서였던 것이다. 즉 타락한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자기의 사상에는 타락한 여자도 정숙한 여자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자유로운 여자가 있을 뿐이다. 자기는 낡아빠진 세속적 관념을 불신하고 다만 한 가지 여성 문제만을 믿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으로는 타락한 여자가 타락하지 않은 여자보다 오히려 훌륭하게까지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가장 그럴듯하게 여겨졌으므로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거의 믿다시피 했다. 더욱이 날마다 발생하는 사건들은 더욱더 이런 말을 확실한 것으로 믿게 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기는 했다. 말하자면 가엾은 처녀는 진심으로 자기의 약혼자, 어떤 사람은 유혹자라고도 불렀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파혼을 선언당한 이튿날 사내가 정부와 만나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사내가 일부러 그녀를 유혹하여 자기 정부의 집에 갔던 것인데 그것은 다만 허무주의에서 나온 행동으로 그녀에게 오욕과 모멸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사건에 대한 흥미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추잡스런 결혼식이 정말로 거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의심할 여지도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여기서 우리에게 사건의 설명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사건의 허무주의적인 성격에 관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결혼이 어느 정도까지 공작의 참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욕망은 현재 어떠한 점에 있을까? 현재의 공작의 심정을 어떻다고 단정할까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요청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답변에 곤란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다만 결혼이 정말로 결정되어 공작이 교회 관계와 집안일에 대한 모든 일들을 레베제프와 켈레르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공작에게 소개된 레베제프의 친구에게 위임했다는 것이다.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말라고 했고 결혼식을 서두른 것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였다는 것. 공작의 들러리로는 켈레르가 열심히 간청하여 지명되었다는 것.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들러리로는 브루도프스키가 기꺼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 결혼식은 7월 초순으로 결정되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정확한 사실 이외에도 우리들을 오리무중 속에 헤매게 하는 몇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서 기술한 사실들과는 모순되는 소문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레베제프와 여러 사람들에게 결혼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자기에게 의식을 주관할 사람이라든가 들러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도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도 모두 그날 중으로 거의 잊어버린 것 같다는 것이다. 사실 그가 성급하게 모든 일을 남에게 위임해버린 것은 단지 자기가 그 일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한시바삐 그 일을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이러한 의혹도 품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경우 공작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상기하려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그처럼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강제성도 없었다는 것은 또한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하기는 결혼을 하자고 서두른 것은 공작이 아니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였지만 그러나 공작도 가볍게 승낙했던 것이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을 부탁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쉽사리 승낙해버렸던 것이다. 이러한 괴이한 사실들은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오히려 혼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예를 더 들기로 하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와 같이 지난 2주일 동안 공작은 계속해서 밤낮으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주 공작을 산책이나 악대의 연주회에 끌어내곤 했다. 공작은 공작대로 매일같이 그녀를 데리고 마차로 나다녔다. 어쩌다 1시간만이라도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곧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징후로 미루어 보아 공작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공작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기는 한마디도 말을 않고 그녀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몇 차례나, 아니 그보다도 빈번히 예판친 댁을 찾아가곤 했다. 더욱이 그것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숨기려 들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거의 미칠 듯한 상태에 빠지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판친댁 사람들이 파블로프스크를 떠나는 날까지 한 번도 공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의 청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발길을 돌리곤 했으며 이튿날이 되면 어제 거절당한 것을 까맣게 잊은 양 또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는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집에서 뛰쳐나간 1시간 후 어쩌면 좀 더 빨랐을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공작은 예판친 댁에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아글라야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출현은 예판친 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소동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왜냐하면 아글라야는 그때까지도 집에 돌아와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 집 사람들은 아글라야가 공작과 함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네 집에 갔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비로소 들었기 때문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도 딸들도 심지어는 S 공작까지도 그 당시 공작에게 적이에 찬 냉담한 태도를 취해 더없이 심한 언사로 절교를 선언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자리에 갑자기 바르바라가 나타나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아글라야는 1시간 전에 자기 집에 와서 지금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으며 집에 돌아가길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공작에 대한 냉담은 더욱더 심해졌다. 바르바라의 이 보고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말할 수 없이 심한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이 보고는 사실이었던 것이다. 즉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네 집에서 나왔을 때 아글라야는 집안 식구들에게 얼굴을 쳐들고 나타나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바르바라는 지체 없이 이것을 아글라야의 집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어머니와 딸들은 즉시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방금 집에 돌아온 예판친 장군도 뒤따랐다. 그리고 그 뒤로 레프 니콜라에비치 공작도 사람들의 무자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허둥지둥 쫓아갔다. 그러나 바르바라의 명령 때문에 여기서도 그는 아글라야를 만날 수 없었다. 아글라야는 어머니와 언니들이 자기를 조금도 꾸짖지 않고 우는 것을 보자 와락 달려들어 그들을 포옹했다. 그리고는 즉시 그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하기는 그리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문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다름 아니라 가냐가 여기서도 호되게 골탕을 먹었다는 얘기였다. 바르바라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달려간 사이에 그는 아글라야와 얼굴을 맞대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나자 아글라야는 자기의 슬픔이나 비탄을 잊은 채 느닷없이 깔깔 웃어대더니 불쑥 기묘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곧 손가락을 촛불에 지질 수 있냐는 것이었다. 들리는 바로는 이 요구에 가냐는 아연실색하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쩔쩔맸는데 그것을 보자 아글라야는 히스테리를 일으킨 듯 웃어대며 2층에 있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의 방으로 달려 올라가 버렸다. 거기서 그녀는 양친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이튿날 이폴리트를 통해 공작의 귀에 들어갔다. 이폴리트는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하려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 공작을 자기 집으로 불렀던 것이다. 이폴리트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작은 그에게서 촛불과 손가락 얘기를 들었을 때 이폴리트가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었다. 대체로 그는 요 며칠 동안 무서운 불안과 격심한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막연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이폴리트는 공작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단정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면서도 설명을 생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얘기의 주인공들을 독자의 면전에서 정당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작이 자기 친구들 사이에 불러일으킨 분노를 함께 나눌 용의가 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심지어 베라도 얼마 동안 공작의 처사에 분개하고 있었고 콜야 역시 분개하고 있었다. 켈레르도 들러리로 선정되기까지는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레베제프에 대해서도 새삼스레 말할 필요는 없다. 그는 분개한 나머지 공작에 대해 모종의 흉계를 꾸미기까지 했었다. 그것은 그의 분개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기로 하자. 대체로 우리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심각하고도 강력한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싶다. 그것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네 집에서의 사건 후 일주일가량 경과한 어느 날 그가 공작과 허물없는 얘기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솔직히 토로한 말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예판친댁 사람들뿐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그 집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작과의 교제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S공작 같은 사람은 공작과 마주치게 되면 인사도 하지 않고 이내 외면을 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예판친댁에 드나들며 전보다 더 환대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만은 자기의 입장이 불리하게 될 것도 개의치 않고 공작과 만났다. 그것은 예판친댁이 파블로프스크를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공작을 방문하기 전에도 그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 자신도 그 소문의 전파를 도왔을는지도 모른다. 공작은 그를 기쁘게 반기며 곧 예판친댁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순진하고도 솔직한 태도에 예브게니도 일체의 허식을 버리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공작은 예판친댁이 떠났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1분 후 마음이 동요되어 생각에 잠기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긴 떠나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래 어디로 갔나요? 하고 성급히 물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얼마 동안 세밀히 공작을 관찰하고 있었다. 성급한 질문, 순진성, 당황, 동시에 이상할 정도의 솔직성, 불안과 흥분, 이런 점들이 적잖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는 친절한 어조로 공작에게 모든 것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공작은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기는 이것이 예판친댁에서 나온 첫 소식이었던 것이다. 공작은 아글라야가 정말로 병에 걸려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이 올랐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회복되어 그리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신경질을 부리고 히스테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집안이 편안해진 것만도 다행이죠. 지난 이야기를 아글라야 앞에서뿐 아니라 본인이 없는 데서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하고 있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젤라이다의 결혼식이 끝나는 즉시 이번 가을엔 외국 여행을 떠나도록 결정했답니다. 아글라야는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침묵으로 수락했답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자신도 외국으로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S공장 역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아젤라이다와 함께 2개월가량 여행을 하고 돌아올 예정이지만 장군만은 남아있을 것이라 했다. 이번에 예판친 댁이 옮겨간 곳은 페체르부르크에서 20베르스타가량 떨어진 콜미노라는 마을로 그곳에는 예판친 댁 소유지와 널따란 지주저택이 있다. 벨로콘스카야 부인은 아직 모스크바에 돌아가지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일부러 지체하고 있는 것 같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그런 일이 있은 후 파블로프스크에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것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자신이 날마다 이곳에서 떠도는 소문을 부인에게 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예판친 댁이 옐라긴의 별장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역시 안 될 말이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예브게니는 덧붙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신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당신네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매일같이 그 집을 방문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나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공작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여보시오, 공작. 갑자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흥분과 우수가 뒤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야 물론 일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당신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나도 당신이 당황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치광이 같은 여자를 제지할 수는 없었겠죠. 당신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아가씨가 얼마나 진지하고도 열렬하게 당신을 대하고 있었는가를 당신은 마땅히 이해했어야 할 겁니다. 그 아가씨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와 같은 보물을 내던져 깨뜨려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내가 나빴어요. 공작은 또다시 깊은 우수에 잠긴 어조로 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그런 눈으로 본 것은 아글라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더욱이 사건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은 진지한 면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브게니는 소리쳤다. 실례지만 공작,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그러니까 반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진지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다만 머릿속에서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림이었고 환상이었고 연기였습니다. 그것을 무슨 심각한 일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처녀의 놀라운 질투심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예의를 생각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의 분노를 공작 앞에 털어놓았다. 그는 합리적이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뛰어난 심리해부까지 제시하면서 공작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관계를 그 시초부터 한 폭의 그림처럼 공작 앞에 펼쳐 보였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언제나 화술이 능란했으나 이때는 거의 웅변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신들의 교제는 허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허위로 시작된 것은 결국 허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나는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당신을 백치라고 부르는 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매우 이상한 데가 있고 너무 현명해서 그런 명칭으로 지칭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좀 이상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의견에 의하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 전체의 기초는 첫째로 당신의 선천적인 무경험과 당신의 지극한 순진성과 성실성과 감정 안배의 극단적인 결핍, 그리고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념의 복합적 누적,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고결한 성품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신념을 진실되고 순수하며 무한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장님,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나스타샤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는 처음부터 조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더욱 간결하게 말한다면 여성 문제라는 것에 현혹되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나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네 집에서 있었던 그 괴상망측하고 창피스러운 야외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즉 로고진이 돈을 가지고 와서 난장판을 이루어 놓았다는 그 야외의 전말을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손바닥을 뒤집어 보이듯 당신 자신을 해부해 보여드리죠.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이 된 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 청년인 당신은 스위스에 살면서 애타게 조국을 그리워하다 약속된 미지의 나라나 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러시아에 돌아온 겁니다. 저쪽에 있을 때 당신은 러시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 책들은 사실 훌륭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우선 의기양양하게 정열에 찬 실천 의지를 품고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도착한 바로 그날 당신은 가슴을 저며내는 듯한 서글픈 얘기를, 오욕을 받은 여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동정을 잃지 않은 순결한 기사인 당신은 그날 중으로 그 여인을 만났고 환상적이고도 악마적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나도 그 여자가 미인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여기다가 당신의 신경과 당신의 병, 그리고 신경도 파괴하는 해빙기 특유의 기후를 첨가해 보십시오. 게다가 환상적인 이미지의 도시에서의 그 하루를 첨가해 보십시오. 또 몇 개의 해후와 극적인 사건과 뜻하지 않았던 교우와 예상조차 못했던 현실과 아글라야도 포함된 예판친 집안의 세 미인, 이런 것으로 충만된 그 하루를 첨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로와 현기증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네 객실과 객실의 분위기에 첨가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당신은 자기가 어떻게 되길 기대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맞았어요. 공작은 점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당신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 전날 밤 기차 속에서 거의 한잠도 자지 못했기 때문에 형편없이 혼란되어 있었지요. 물론 그랬겠지요. 나는 바로 그 점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열띤 호조로 계속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환희에 도취되어 자기가 유서 있는 집안의 공작이며 결백한 인간이라는 자기의 고결한 감정을 공공연히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에 미친 듯이 덤벼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상류사회의 저주스러운 도락가에 의해 더럽혀진 여자는 결코 타락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당신의 감정 속에 진실성이 있었는가, 성실함이 있었는가, 필연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다만 지적인 감격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공작,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그런 종류의 여자가 교회에서 용서를 받은 일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좋은 일을 해서 존경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건전한 생각이 당신 자신에게 사건의 진상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순결하다고 해둡시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여자의 행위가 그 악마 같은 교만한 태도와 그 뻔뻔스럽고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십시오, 공작.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공작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사실 그 여자는 매우 성을 잘 내지요. 물론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공작, 그 여자는 동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직 동정과 만족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고결하고 순진한 처녀를 모욕해도 좋을까요? 그 교만하고도 중후에 찬 눈을 가진 여자가 순결한 처녀에게 굴욕을 주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러다가는 그 동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과장입니다. 당신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결혼 신청까지 한 처녀를 경쟁자의 면전에서 그렇게까지 모욕한 다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녀를 버리다니.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은 아글라야한테 결혼 신청을 하셨죠. 양친과 언니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시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그 순결무구한 처녀를 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말이 기만이 아니었다고 확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정말 나는 진심으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작은 형언할 수 없는 비애에 쌓여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곳으로 다입니까? 하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분격한 어조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한마디 외치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나빴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체 당신의 그 그리스도교적인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죠? 그때 당신은 아글라야의 얼굴을 보셨겠죠. 대체 당신은 그녀가 저쪽 여자보다도 덜 괴로웠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당신은 자신의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말입니다. 어째서?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닙니다. 불쌍한 공작은 중얼거렸다. 내버려 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아직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뒤를 쫓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졸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태까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매일 반이에요. 설사 다른 사람이 졸도했더라도 당신은 역시 아글라야의 뒤를 쫓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쫓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 여자를 잘 모르시겠지만 틀림없이 그녀는 자살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중에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 죄다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런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사건의 전모를 모르시는 것 같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모두 터무니없는 말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당신한테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아글라야한테만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달려나가던 순간의 얼굴을,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하고 그는 팔을 잡아 끌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로 갑시다. 지금 곧. 아글라야는 이미 파블로프스크를 떠났어요. 헌데 못하러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해해 줄 겁니다. 공작은 기도라도 드리듯 두 손을 합장하며 말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줄 겁니다.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요. 그렇지만 당신은 역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죠. 계속 결혼을 고집하시는 겁니까? 대체 당신은 결혼을 할 작정입니까? 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그야 물론 해야죠. 하고 말고요. 그럼 사정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요. 내가 결혼을 하건 말건 결국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째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건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가 반한 여자와 결혼하여 그 여자에게 행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매한가지란 말입니까? 행복을 주려 한다고요. 천만에.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결혼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결혼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건 역시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만 그 여자가 로고진과 결혼하려 한 건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는 전에 미처 몰랐던 일들을 죄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나는 차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십니다. 그는 신비로울 정도로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했다. 이건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아글라야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곤 했답니다. 아까 당신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네 집에서 열렸던 야회에 대해서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몰라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미 그날 아침에 그 여자의 사진을 봤을 때부터 나는 참을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를 들어 말하면 레베제프의 딸 베라와 같은 처녀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 무서워집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나타내며 이렇게 덧붙였다. 무서워진다고요? 네, 무서워집니다. 그 여자는 미치광이란 말입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속삭이듯 대답했다. 당신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예브게니는 매우 흥미있게 물었다. 네, 분명히.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렇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겁먹은 어조로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 그 여자가 무서워서 결혼한단 말인가요?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모르겠군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오, 아닙니다. 나는 온 마음을 기울여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지금 어린애니까요. 지금 그 여자는 어린애입니다. 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 사랑을 맹세하고 싶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양쪽을 다 사랑하고 싶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공작.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십시오. 나는 아글라야 없이는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나는 잠을 자다가 그냥 곧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잠이 든 채 그냥 죽어버릴 거라 생각됩니다. 아, 아글라야가 이것을 알아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알아준다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죄가 있을 때 우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것을 알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군요. 자꾸 당황하게 되는군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도 그때 달려나가던 그때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나요? 아, 내가 나빴습니다. 모든 점에서 내가 나빴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나빴습니다. 이 사건에는 무언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기엔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이해해 줄 겁니다. 그녀만은 반드시 이해해 줄 거라고 난 항상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작.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당신을 사랑한 것이지 결코. 어째서 당신은 추상적인 생각만 하시죠? 결국 당신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쪽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편이 옳겠군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많은 점에 있어 당신의 해석이 정확했으니까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당신은 매우 현명한 분입니다. 아, 또다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군요. 그녀한테로 갑시다. 부탁입니다.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아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지금 여기에 없다고. 그 집 사람들은 콜미노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럼 콜미노 마을로 갑시다. 자, 어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끝을 끌며 말했다.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편지를 쓸 테니 그걸 전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공작.
그런 심부름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들은 헤어졌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이상한 확신을 품고서 돌아갔다. 그는 공작의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처럼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녀의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건 그렇다 치고 공작은 아글라야가 없으면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글라야는 그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단 말인가? 서로 성질이 다른 각각의 일이다. 하지만 가엾은 백치야. 대체 저 사나이는 장차 어떻게 될까? 10. 그러나 공작은 결혼식 날까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예상한 것처럼 깨어있는 동안에도 잠을 자는 사이에도 죽어버리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악몽만 꾸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낮에 사람을 대할 때는 제법 친절했을 뿐더러 만족한 기분인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하기는 이따금 명상에 잠긴 얼굴을 할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다만 혼자 있을 경우에 한해서였다. 결혼식은 준비를 서둘러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공작을 방문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로 결정되었다. 공작이 이처럼 결혼식을 서두르는 것을 그를 아끼는 가까운 친구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가까운 친구도 없었지만 설사 이따손 치더라도 이 불행한 철부지를 구하려는 노력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공작을 방문한 것도 실은 이반 페도로비치 장군과 그의 부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한없이 친절한 심정에서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려는 가엾은 미치광이를 구해주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과 없는 소극적인 방법밖에 강구할 수 없었다. 장군 부처의 처지도 애정이 깃든 동정도 그 이상의 신중한 노력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공작의 측근자들도 어느 정도 그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다. 게다가 베라는 공작과 상면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혼자 눈물을 흘린다든가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 틀어박혀 공작의 방에 얼굴을 잘 내밀지 않았었다. 콜야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작을 찾아다닐 겨를이 없었다. 영감은 최초의 발작이 있은 후 8해 만에 두 번째의 발작을 일으켜 영영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공작은 상가를 방문하여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니나 알렉산드로 부인의 옆에서 보냈다. 장례식 때는 교회에도 갔다. 장례식에 참석한 군중은 공작의 일거일동을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한길에서도 공원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도보나 마차로 공작이 길을 지나갈 때도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쑥덕거렸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이름이 들려올 때도 있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그녀를 찾아보려 했으나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인과 관계가 있던 대위 부인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레베제프가 미리 설득하여 나타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 장례식은 공작에게 강렬하고도 괴로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교회에서 레베제프의 어떠한 질문에 대답하여 자기가 러시아 정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다만 어릴 때 시골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장례식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속삭였다. 헌데 어쩐지 우리가 얼마 전에 의장으로 뽑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 관 속에 들어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기억납니까? 하고 레베제프는 공작에게 소곤거렸다. 그런데 공작님, 혹시 누구를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누가 언뜻 보인 것 같아서. 로고진이 아니었나요?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단 말이오. 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의 눈 같은 게 보였었군. 하고 공작은 당황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째서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 부고라도 받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전혀 그를 부를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저기 저 구경꾼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놀라십니까? 나는 요즘 그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여기 파블로프스크에서 4번이나 만났으니까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번에 그 일이 있은 후로는. 하고 공작은 중얼거렸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역시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로고진과 만났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으므로 공작은 요즘 로고진이 무슨 일 때문에 일부러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몹시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온종일 저녁 때까지도 전에 없이 명랑했다.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공작과 화해한 바가 있는 콜야는 켈레로와 브루도프스키에게 들러리를 부탁하라고 권했다. 이것은 시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켈레르가 매우 예절 바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어쩌면 최적임자일지도 모른다고 장담을 했다. 브루도프스키로 말하면 원래가 조용하고 온순한 인간이니까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었다. 니나 알렉산드로 부인과 레베제프는 공작에게 설사 결혼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구테여 파블로프스크에서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서 그렇게까지 떠벌릴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충고했다. 그보다는 페테르부르크에서나 집에서 식을 올리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염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공작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간절한 희망이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간단히 대답해버렸다. 다음 날 들러리로 지명되었다는 기별을 받은 켈레르가 공작을 찾아왔다. 그는 들어오기 전에 문턱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공작의 모습을 발견하자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서약이라도 하듯이 소리쳤다. 요새 나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작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도 물론 처음엔 반대자의 한 사람이었다. 당구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그가 이번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애타는 친구의 마음으로서 공작의 부인으로는 적어도 들어간 공주 같은 분을 보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공작의 생각이 깊고 고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영화도 부귀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상한 인간일수록 동정심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작은 고상한 인간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교육이 높고도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쓰레기 같은 비열한 인간들은 그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별장에서, 음악회장에서, 술집에서, 당구장에서도 닥 좋을 사건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고들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첫날 밤에 창문 밑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공장님, 만일 결백한 인간이 곤충이 필요하게 되면 나는 당신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정의의 탄환을 한 반다스쯤 놈들을 향해 쏘아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는 공작에게 말하기를 교회에서 식을 끝내고 나올 때 짓궂은 군중들이 난폭하게 밀어닥칠 것을 대비해서 집안마다 소화 펌프를 준비하라고 권했지만 레베제프가 그랬다가는 이 집을 부수어 뜯어버리고 말 것이라면서 반대했다는 것이다. 레베제프는 당신한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유의사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4발 가진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2가지 요소를 죄다 빼앗아 버리자는 겁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공작 자신도 언젠가 이와 비슷한 말을 들은 것을 회상했다. 그러나 그때는 물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지금도 그는 껄껄 웃고는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실 레베제프는 그 일 때문에 얼마 동안을 분주하게 쫓아다녔었다. 그의 계획은 언제나 영묘한 착상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지나치게 열중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가지가 뻗어 당초의 목적에서 아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가 일쑤였다. 이것이 그가 이렇다 할 성공을 보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그는 거의 결혼식 당일에 공작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찾아와서는
본시 자기는 외교가 탈레이랑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이유로 인해 현재와 같은 레베제프로 썩고 있다고 허두를 꺼내놓고 나서 공작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꾸몄던 음모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우선 필요한 경우 자기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명사의 보호를 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반 표도르비치 장군을 찾아갔더니 장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젊은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기서 그런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곡히 거절했다 한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그를 만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말도 듣기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도 S 공작도 난처하다는 듯이 두 손을 벌려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레베제프는 낙심하지 않고 어느 노련한 법률가를 찾아가서 의논했다. 이 법률가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노인으로 그의 예친구라기보다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결론에 의하면 공작을 금치산자로 선고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우선 권위 있는 사람이 공작의 지능 창란과 정신 이상을 증명해야 하며 이 밖에도 명사의 보호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도 레베제프는 낙심하지 않고 한 번은 공작한테 의사를 데려온 일까지 있었다. 이 의사 역시 상당한 지위에 있는 노인으로 피서길에 거기 왔으며 안나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이 방문의 목적은 다만 공작과 인사를 나누고 공무상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자기의 진단을 알려주려는 데 있었다. 이 의사의 내방을 공작은 기억하고 있다. 그 전날 저녁에 레베제프는 공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귀찮게 굴었으나 공작은 일체의 의약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 구실로는 방금 둘이서 병세가 대단히 나빠진 이폴리트를 방문하고 오는 길인데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공작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다. 공작은 레베제프에게 고맙다고 하고 친절하게 의사를 대접했다. 곧 이폴리트가 화제에 올랐다. 의사는 이폴리트의 자살소동에 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공작은 이야기와 설명으로 그를 도취시켰다. 화제는 페테르부르크의 기후, 공작 자신의 건강, 스위스와 슈네이제르에 관한 것으로 옮겨져 갔다. 슈네이제르 선생의 치료 방법을 비롯해 그 밖의 여러 가지 얘기에 의사는 완전히 도취되다시피 해 2시간 가까이나 주저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 공작의 최고급 담배를 피웠으며 한편 레베제프는 베라를 시켜서 내온 맛 좋은 과실주로 그들을 대접했다. 술이 나왔을 때 처자까지 거느리고 있는 의사가 베라에게 어떤 야릇한 말을 건네 그녀의 분노를 샀다. 의사는 친구가 방문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갔다. 공작과 헤어진 후 의사는 레베제프에게 만일 저런 사람을 금치산자로 한다면 대체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레베제프가 목전에 임박한 일에 대해 심각한 태도로 설명하니까 의사는 음흉하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침내 문제와는 동떨어진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듣기에 그 유혹적인 여자는 그야말로 절세의 미인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신분 있는 남자를 매혹하기에 충분하지만 토스키와 로고진한테서 받은 재산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군요. 진주니 다이아몬드니 쇼리니 가구 등속 같은 값진 물건들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의 선택은 그렇게 우매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밀하고도 타산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결혼은 공작에게는 매우 유리한, 즉 여론과는 다른 정반대의 결론을 추구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레베제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므로 단념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공작을 찾아와 모든 것을 고백한 후 이제는 정말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는 충성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지요. 라고 덧붙였다. 최근 며칠 동안 이폴리트는 공작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주 사람을 보냈다.
그의 가족은 가까운 곳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다. 이폴리트의 어린 동생들에게는 병자를 피해 공원에 나가 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가엾게도 데이 부인은 마치 아들의 희생물인 양 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있었다. 공작은 매일같이 그들 모자의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켜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폴리트는 그를 보모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조종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콜야가 보고 싶어 무척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것은 콜야가 처음엔 빈사 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간호하느라고 그랬으나 최근에는 홀몸이 된 어머니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이폴리트는 목전에 다가온 공작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결혼을 냉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에 가서는 공작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으므로 공작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아침에 대위 부인이 공작을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아들 성화에 죽어버릴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공작에게 굉장한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작이 가보았더니 이폴리트는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청했다.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는 전보다 심한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는 모양이었으나 그래도 그는 그 노여움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눈치였다. 그의 병세는 몹시 악화되어 앞으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비밀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흥분해서 어쩌면 일부러 흥분한 채 했는지도 모르지만 숨을 헐떡이며 로고진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당부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사내가 아닙니다. 공장님, 그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무엇이든 일단 마음만 먹으면 꼭 이루고야 마니까요. 하고 여러 가지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공작은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라도 있는가 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으나 이폴리트 자신의 느낌과 인상 이외에는 아무런 사실도 없음을 알았다. 이폴리트는 정말 공작을 놀라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없이 만족한 기분인 것 같았다. 처음에 공작은 그의 말에 대꾸하고 싶지 않았으나 정 그러시다면 외국으로라도 도망쳐버리십시오. 러시아 정교의 신부는 유럽 도처에 있으니 아무 데서도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는 충고에 대해서는 그냥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폴리트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나는 단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가 걱정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아가씨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걸 로고진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로고진한테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빼앗았으니까 그 여자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를 죽일 겁니다. 물론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지금 당신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당신은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이폴리트는 목적을 달성했다. 공작은 기분이 매우 상해서 돌아갔다. 로고진에 대한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은 것은 결혼식 바로 전날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공작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만난 것은 이날 저녁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구와는 반대로 요새 와서는 점점 그의 불안을 더해주고 있었다.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공작과 공작의 침울한 얼굴을 보기가 몹시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노래를 불러주기까지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우스운 얘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공작은 언제나 재미있다는 표정을 일부러 지어 보였지만 그녀가 얘기에 열중할 때 나타나는 그 빛나는 기지와 명랑한 감정에 자기 자신도 끌려 들어갈 때는 진심으로 미소를 띠기도 했던 것이다. 사실 그녀는 곧잘 얘기에 열중하곤 했다. 공작의 웃는 얼굴과 자기가 공작에게 주는 감명을 보고는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녀의 얼굴에는 우수와 온해의 빛이 시시각각으로 짙어만 갔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 대한 공작의 견해는 이미 확고하게 굳어 있었다. 그렇지 않았던들 지금 그녀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그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불가해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아직도 갱생할 수 있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매우 진실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애정 속에는 마치 가엾고 병든 어린애에게 주는 따사로운 애착심 같은 요소가 잠재해 있었다. 그러한 어린애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일 뿐더러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만 같았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도 그는 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도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애정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의 유쾌하고 활기 있는 대화에는 아무라도 끼어들 수 있었다. 다리아 알렉세예브나는 후에 이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 당시에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옆 사람도 저절로 흐뭇해지고 즐거워졌다고 수레했다. 아무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정신적 내지 지적 상태에 관한 공작의 이러한 견해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를 구할 수 있었다. 현재의 그녀는 약 3개월 전에 그가 알고 있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도 이제는 그 당시 자기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눈물과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달아났던 여자가 어째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녀 자신이 결혼을 재촉하게 되었을까 하는 따위의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당시처럼 이 결혼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게 된 것이로구나 하고 공작은 생각했다. 그에게는 이처럼 급격하게 생긴 그녀의 신뢰가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에 대한 증오만으로 그와 같은 신뢰가 생길 리는 없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좀 더 깊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로고진과 함께 살게 될 경우를 생각하는 공포심 때문만도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원인들이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명확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녀의 가엾고 병든 영혼은 그다지 오래 견딜성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추론이 여러 가지 의혹에서 그를 해방시켜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마음에 휴식과 안정을 주지는 못했다. 이따금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곤 했다. 사실 그는 이 결혼을 대수롭지 않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했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 값싸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의 대화에서도 그는 항의와 토론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또 자기 자신은 그러한 자격이 없음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는 되도록 그러한 종류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글라야라는 존재가 공작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공작도 벌써부터 이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작이 예판친 댁을 찾아가려고 나설 때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판친 댁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을 때 그녀는 희색이 완연했다. 공작은 그리 눈치가 빠른 편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아글라야를 파블로프스크에서 쫓아버리려고 무슨 비상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근히 겁을 먹고 있었다. 사실은 파블로프스크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이번의 결혼에 관한 소문도 어느 정도는 나스타샤가 라이벌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예판친 가족을 만나기가 힘들자 한 번은 자기 마차에 공작을 태우고는 예판친 댁 별장 창문 밑을 통과하도록 마부에게 지시했다. 이것은 공작에게 있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인 마차가 창 밑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이틀가량은 계속해서 알다시피 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다시는 그런 시험을 되풀이하지는 않았다.